사실은 이 스카이프에 그냥 뜨니까 그러면은 스카이프에 뜬 거를 박상수 씨가 다운받아서 뭐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녹화를 시작했습니다라고 뜨네요. 지금 화면 공유가 된 건가요? 네, 떴어요. 네, 보입니다. 네. 지금 다 PPT만 보이시는 거죠? 제 거 로컬에는 지금 스카이프 창도 같이 떠 있어가지고. 뭐 창을 정해서 공유한 거 아니실까요? PPT 프로그램? 그 혹시 스카이프 지금 보이네요. 예, 아, 예,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귀중에 하면 끄시는 거 보이네요. 네, 지금 이렇게 하면 다 PPT 전체 화면이 다 보이시나요? 네, 저는 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를 조금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중간에 질문 있을 때는 마이크 켜셔도 되지만 발표하시는 중간에 마이크를 꺼주시죠. 왜냐면 키보드 소리도 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하드웨어나 병렬 처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서 설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바로 말씀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GPU 히스토리와 GPU 아키텍처에 대한 개론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개요 부분을 살펴보면 CPU, GPU 모두 프로세싱 유닛이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세싱 유닛을 평가하는 성능 지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병렬 처리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용어들이 정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초기 GPU 컨셉부터 현재 GPGPU 컨셉까지 도달한 GPU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다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하도록 하고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엔비디아 GPU 아키텍처를 살펴보면서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발표의 메인이 될 수 있는 엔비디아 GPU 아키텍처에 대해 발표하고 쿠다가 어떻게 같이 쓰이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GPU 모델에는 사실 AMD 라디온 모델도 있긴 한데 저희가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 쿠다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엔비디아 GPU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남으면 현재 이제 TSMC, 삼성, 엔비디아, 암의 관계를 살펴보고 GPU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간략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세싱 유닛 메저먼트를 시작으로 본 내용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PU, GPU 모두 프로세싱 유닛이기 때문에 프로세싱이라는 게 이제 연산을 수행한다는 건데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에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성능 지표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능 지표는 레이턴시입니다. 보통 컴퓨터 분야에서는 레이턴시 타임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고 우리말로 한다면 이제 대기 지연 시간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요청해서 나올 때까지 반응을 얻을 때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만약 어떤 프로세싱 유닛의 레이턴시가 좋다면 사용자가 컴퓨터에 어떤 요청 이벤트를 발생시킬 경우 곧바로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CPU 같은 프로세싱 유닛들은 OS 프로그램들,
즉 오퍼레이팅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빠르게 처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레이턴시를 우선순위로 두고 설계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 성능 지표는 스로우풋입니다. 스로우풋은 사전적 정의로 단위 시간당 처리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로세싱 유닛이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도 사용이 됩니다. 스로우풋 성능 지표의 단위로서 최근 자주 사용되는 것이 플롭스입니다. 여기서는 플롭스라고 제가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롭스는 초당 부동소수점 연산을 얼마나 많이 처리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딥러닝 분야에서는 딥러닝 분야에서 쓰이는 대부분 가중치 값들은 플로팅 포인트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배치 단위의 수많은 행렬 연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근 플롭스라는 성능 지표를 딥러닝 분야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해당 그림을 보시면 제가 딥뉴럴 네트워크를 엠니스트 관련해서 그 코드를 구성하고 지금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가중치 값들을 다 빼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통 형식이 다 이런 식으로 소수점, 부동소수점으로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지표로 요즘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이나 그러한 것들은 엔비디아 GPU 아키텍처 모델 부분의 텐서 코어를 다루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링크를 걸어둔 해당 논문에서는 CNN 모델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표현하기 위해서 플롭스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고, CNN 모델에서 사용되는 이 논문에서는 CNN 모델에서 사용되는 멀티플라이 애드 연산 횟수에 따라 플롭스를 정의했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명예교수였던 플린은 명령어 프로그램 데이터를 단일로 처리하는지 복수계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용어를 개별적으로 정의하였고, 서로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 컴퓨터 구조 유형들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SISD 방식은 말 그대로 하나의 명령어와 하나의 데이터를 하나의 단위로 처리하는 컴퓨터 구조 방식을 의미합니다. 펜티엄이 등장하기 전 CPU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SIMD 방식은 하나의 명령어와 여러 데이터들을 하나의 단위로 처리하는 컴퓨터 구조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ISD에서 행렬 덧셈 연산을 하려면 각각의 요소 또는 행을 로드하고 덧셈하여 순차적으로 결과를 도출하지만, SIMD에서는 행렬 덧셈과 같은 연산들이 시퀀셜하게 진행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요소들을 모두 로드하여 한 번에 연산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CPU들은 SIMD 방식을 대부분 채택하고 있으며 GPU 또한 뼈대가 되는 구조로 자주 이용이 됩니다. SPMD 구조는 명령어의 집합으로 구성된 하나의 프로그램이 개별 노드에 복사되어 전달되고, 개별 노드에 서로 다른 데이터가 전달되어 동일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NPMD 구조는 개별 노드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셰필드 PDF에서는 최근 GPU 하나가 SPMD 구조를 갖느냐라는 질문에 좀 less obvious 하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조금 모호하다고 느끼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딥러닝이 하나의 GPU를 이용하여 엠니스트를 처리한다고 가정해보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치 단위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여러 이미지 데이터들을 하나의 GPU에 있는 여러 프로세서, 즉 쿠다 코어들에 의해
동일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SPMD 구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치를 하나의 데이터 단위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더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less obvious하다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분을 GPU를 앞에서는 이제 그냥 안에서 여러 프로세스들을 단일 개별 노드로 봤는데요. 하지만 GPU를 하나의 프로세서 또는 개별 노드라고 가정한다면 충분히 SPMD 구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멀티 GPU를 이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은 딥러닝 모델들을 각각 GPU에 복사해 놓고 배치 사이즈를 적절히 3개의 GPU에 분산시켜 보냅니다. 즉, 모델 자체를 포워드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각각의 GPU가 같은 포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배치 데이터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SPMD 구조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앞서 언급한 부분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딥러닝에서는 분산 처리를 하는 방식이 데이터 패럴리즘과 모델 패럴리즘 방식이 있는데 앞서 언급했던 방식은 데이터 패럴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DF에서는 SIMT가 GPU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컨퓨징하다라는 답을 내놨는데요. SIMT 부분은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만 이제 정의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IMT는 Single Instruction Multiple Threading의 약자입니다. 엔비디아가 GPGPU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CUDA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GPGPU 컨셉에서는 하나의 명령어를 여러 개의 스레드가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SIMT 방식을 고안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GPU라는 장치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본래 이제 복잡한 계산이나 작업을 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컴퓨터가 출시된 초기에는 도스 환경에서 주로 컴퓨터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CPU가 작업하기에 아무런 부담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GUI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CPU가 이제 딜레마에 조금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 화면 해상도가 320x 200인 게임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CPU는 이제 게임상에서 화면이 계속 바뀔 때마다 64,000개의 픽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CPU 입장에서는 단순히 화면에 픽셀들을 뿌려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실 프린트와 같은 이제 I/O 디바이스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CPU가 관련 작업 내용만 프린트에 넘겨주고 CPU는 다른 일을 처리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모니터에 화면을 뿌려주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CPU 대신 수행해 줄 수 있는 별도의 디바이스를 고안해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 GPU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종류에는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외장 그래픽을 그냥 그래픽 카드라고 가정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에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핵심 연산을 담당하는 GPU 부분, 그리고 메모리를 담당하는 VRAM 부분, 이렇게 두 개의 핵심 되는 기본 구성 요소가 기본 구조를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쿨러가 이제 같이 결합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외장 그래픽 카드 모델로 제공이 됩니다. 이제 앞에서 GPU가 왜 등장했는지 알아봤으면 이번부터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엔비디아 GPU 아키텍처 모델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GPU 히스토리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이 향상되고 있었으며 1993년에는 드디어 개인용 PC에 사용되는 인텔 펜티엄 CPU가 출시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스탠포드 전기공학 석사생이었던 대만 청년 젠슨 황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그렇게 그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그래픽 카드의 선두주자는 3DFX였는데요. 1996년 3DFX라는 미국의 그래픽 회사는 3D 기술의 모든 연구를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부드라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해 부드는 최초의 3D 게임을 가능하게 하였고 게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2D 게임과 비교했을 때 3D 게임이 출시되자 많은 사람들은 열광했고 이에 따라서 부드의 시장 가치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3DFX는 부드라는 그래픽 카드를 레퍼런스 카드로서 다른 GPU 회사들에게 판매하였고 다른 GPU 회사들은 부드를 참고하여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다시 상품화하여 더 비싸게 판매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3DFX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길 원했습니다. 그러자 부드의 그래픽 카드 값이 치솟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더 이상 부드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길 꺼려했습니다. 결국 2002년 3DFX는 몰락하게 되었고 이 3DFX의 모든 기술을 엔비디아가 인수하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그 1999년 그 3DFX가 망하기 전에도 지포스 256을 출시하게 됩니다. 2002년에는 3DFX가 파산하고 3DFX에 있었던 기술력을 엔비디아가 모두 사들이면서 자신들의 레퍼런스 카드와 결합해 지포스 4 시리즈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 이제 2004년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지포스 6 시리즈를 출시를 하긴 했는데 당시에 이 6 시리즈가 너무 많은 전력 소모량으로 지적을 받기 시작했고 반면에 엔비디아 지포스의 대항마로 AMD 라데온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그 같은 거의 스펙으로 저전력으로 출시되어 엔비디아를 잠시 이제 앞서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잠깐 막아서 죄송한데 이게 지금 되게 추억이 돋는 슬라이드들인데요. 네. 근데 그 3DFX 부드 같은 경우에는 메인 네네. 그래픽 카드가 아니고 3D 엑셀레이터 부분으로 돼 있어 갖고 그래픽 카드 하나가 있고 거기에 아답터 형식으로 두 번째 카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나요? 이게 사실 그 형식은 이렇게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부드라는 게 원래 애초에 GPU라는 게 그냥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이 됐고 부드가 이제 그런 3D 그런 기술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관련된 그냥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다 정도로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혹시 코프로세서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은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펜티엄 전에 486 쓸 때 그때 아, 이제 코프로세서라고 지금 심드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혹시 그런 VPU 거 이해하시는 거예요? 신재익 씨? 예? VPU가 예전에 그 따로 뭐 있지 않았나요? 이제 486 시절에는 메인 CPU가 있고 코프로세서라고 연산 전용 코어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게 왠지 VPU 같아요. 예전에 아, VPU 뭐
지금은 용어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데 VPU라고도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 기억에는 부두는 그 메인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이건 사실 스터디랑은 그러니까 굳이 이게 스터디에서 뭐 이렇게 태클 걸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옛날 얘기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얘기하는 건데 제 기억에 부두는 약간 그 마치 요즘에 SLI 있잖아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2개 끼고 뭐 3개 끼고 ATI는 크로스파이어 해서 뭐 2개 끼고 3개 끼고 해서 이제 네. 세컨드 그래픽 카드가 연산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로 해주거든요. 아, 네네. 네, 메인 그래픽 카드가 뭐 그래픽을 출력하고 뭐 두 번째 그래픽 카드가 거기에 연산을 좀 더 해주고 그런 식으로 부두도 제 기억에 그냥 2D 그래픽 카드에다가 뭐, 그 RGB 케이블을 연결해서 두 번째 그래픽 카드로서 역할을 해서 거기서 3D 연산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모니터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썼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네. 지포스도 지금 사실 지포스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리바 TNT라고,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리바 TNT를 주로 썼었어요. 그 당시에 인텔에서 이제 IGX였나? 뭐 그 인텔 그래픽 카드도 외장 그래픽 카드가 따로 있었어 갖고 인텔 그래픽 카드가 그냥 싸게 많이 썼었죠. 그때는 그런 이제 3D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이스터디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이제 3D를 하는 거가 부두가 말씀하신 것처럼 3D FX가 주로 했었고 그런 리버티엔티 아시는 분 있거든요. 리버티엔티 저는 많이 썼어갖고 리버티엔티도 막 이렇게 오버하고 막 그 바꿔치기 해갖고 이렇게 막 어떻게 마개조 해갖고 쓰는 사람 많았던 거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앞에 심드 얘기로 잠깐 나왔었어갖고 그 뭐냐 부두 같은 경우에 이제 코프로세서처럼 세컨드 그래픽 카드처럼 연산 전용으로 쓰는 그런 형태였어갖고 그때는 이제 그 시절은 이제 메인 그래픽 카드 2D를 그래픽을 장담하는 애가 있고 그게 뭐 리바텐티나 뭐 매트록스가 2D 그래픽 카드로 유명하죠. 매트록스를 메인으로 쓰다가 뭐 두 번째에다가는 이제 부두 끼웠고 부두랑 이제 RGB 케이블 연결하고 부두가 이제 3D 연산을 했고 그러니까 부두 갖고 이제 3D 연산을 그 하는 게 오픈젤? 그때도 오픈젤이 있었나 모르겠네. 그런 게 이제 사실 우리가 GPGPU로 쓰는 쿠다 영어 언어의 이제 원형인 거죠. 오픈제이나 그런 거 아마 그 언어 같은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으면 뭐 버텍스 갖고 뭐 계산하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용어로 이제 GPU를 우리가 썼었지만 우리가 이제 제너럴 퍼포스 GPU로 쓰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거기서 이제 쿠다라는 언어를 만든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쿠다 전용의 인스트럭션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칩 안에. 이게 결국은 오픈제이나 그런 그래픽이 우선이니까 그 그래픽 인스트럭션을 이게 제너럴한 언어로 랭귀지로 표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쿠다지 않았을까. 그건 뇌피설입니다. 뭐 더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박상수 씨 아시나요? 저 시대에 저는 솔직히 첫 그래픽 카드가 이바 TNT라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지금 왜 저희가 GPU 뭐 쿠다 같은 거 짜면은 컴파일러가 있긴 하잖아요. 걔도 까보면은 다 ISA로 바꿔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GPU 안에 있는 코어들도 결국에 그냥 암코어랑 똑같긴 해요. 인스트럭션 따로 있고 다 뭐 똑같아서 까보면 솔직히 다르진 않긴 하거든요. 또 그리고 또 회사마다 구성하는 게 다르긴 한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예전에 저희 예전 스터디 할 때 리스크 5 같은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엔비디아가 보면은 그거 요즘 제품에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 리스크 5 코어 만든 거 걔네가 튜닝한 거 있어요. 그걸로 여러 개 컴퓨팅 유닛 장비를 약간 컨트롤하는 프로세서 같은 걸로 용도로 쓰긴 하거든요. GPU 안에. 걔가 어떻게 보면 뭐 스케줄링 해주는 MCU 그런 애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이미 있어요? 그럼. 네? 그렇고. 그런 용도로 엔비디아가 그런 약간 오픈소스 코어들 갖다 그렇게 재밌는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CPU 처음에 막 나왔을 때, 그 구글 CPU 얘기 막 나왔을 때, 엔비디아도 그런 비슷한 거 자기네가 연구했다고 하면서, 일단 실물은 안 나타났고, FPGA에다 올릴 수 있는 형태나 혹시 그 칩 디자인 한 거만
자기네 GitHub에만 올려주고 막 그랬었었는데 NVIDIA 얘기하시는 건가 보네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혹시 그거의 그 원형이려나요? 다르긴 해요. NVIDIA는 그냥 진짜 하여튼 용도가 다르긴 한데 나중에 NVIDIA 얘기도 드릴게요. 요즘 그거 아예 FPGA 올려서 좀 아예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돌아가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좋아. 신기하네요. 저기 발표를 중간에 막아서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다른 네. 하실 일 없으시면. 네, 사실 저는 제 첫 GPU가 그냥 1080 Ti 정도여서 지금 이거는 네, 제가 그냥 따로 그냥 공부 그냥 한번 해봤던 거라 더 이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에 원래 얘기하시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지금 이 지포스 2 나오기 전에 인텔에서 자기네 외장 CPU를 팔았었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그래픽 카드 회사들이 원체 잘 나와갖고 인텔 거는 그 당시에도 안 좋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안 좋았는데 파장됐다가 이제 CPU에다가 내장해서 팔다가 다시 지금 이제 외장 GPU 판다고 난리인데 TSMC가 만든다 어쩐다 그래서 시장 세상이 참 이거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어릴 때 얘기라 되게 가물가물한데 그 GPU만은 회사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무슨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특화된 게 물리 엔진인가 뭐 잘 만들었던 회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그게 매트록스일 것 같은데요. 매트록스인가요? 매트록스가 그런 뭔가 그 당시에 CG나 막 그런 거 만드는 거를 네. 매트록스 그래픽 카드 써갖고 뭐 이렇게 3D 막 CG 만들고 막 하는 거를 해갖고 그 분야에서 이제 매트록스가 2D CG에는 전통적인 강자고 그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창수 씨 어릴 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여기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지포스 2, 4, 6 사이에 있었나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지포스 드라이버를 깔면은 피직스 X라는 게 깔리잖아요. 혹시 그쵸.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원래는 피직스 X라는 좀 전에 말한 부두처럼 외장 카드가 있어서 그거랑 지포스랑 연결해서 그 피직스 X라는 카드가 3D 이제 물리 엔진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게 훨씬 성능이 좋아갖고 그랬는데 엔비디아가 그걸 인수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 거에 넣고 소프트도 이제 피직스 X 카 넣어서 자기네 거가 됐죠 지금. 그 당시에도 그런 것 아마 같아요. 피직스 X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났거든요. 이 당시에 분명히 이 피직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 회사를 인수하고 자기네 그래픽 카드 게임 엔진 좋아요라고 엄청 그때 막 배트맨 아캄인가 같은 뭐 했던 거에 기억이 나요. 좀 되긴 했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거 그 뭐였죠? 그 매트록스가 예전에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쳐다보다 봤었는데 매트록스가 예전 같은 경우는 그 GPU 만들 때 코어를 AMD 걸 갖다 썼었는데 최근에는 엔비디아 거 가져다 또 작업을 또 만들더라고요. 물건을 보니까. 뭐 자체 이제 뭐 디자인은 안 하나 보네요. 근데 그 메트록스라는 회사가 그런 뭐지 2D 이미지 갖고 이미지 프로세싱하는 라이브러리도 자기네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산업에서도 아직 쓰이고 있고 그래서 네. 사실 우리가 지금은 쿠다를 공부하지만 사실 조금만 전에는 그쪽 동네 거를 공부했었어야 되는 그런 거죠, 뭐 사실은. 되게 저 예전 들은 게 매트록스 게 써본 적은 없는데 여기 게 고해상도 이미지를 띄워도 굉장히 안정하다고 뭐 그런 얘기가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픽 쪽에서 많이 쓰는 그래픽 카드였었고, 뭐, 라이브러리나 그런 것도 유명했었고, 그리고 우리 왜, 전광판 같은 거, 모니터 여러 개 붙여놓고, 네.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매트록스 많이 쓰고, 서버에 들어가는 그 서버 메인보드에 이제 그런 이제 제온 같은 거는 내장 GPU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매트록스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매트록스 그래픽 카드 칩이 메인보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도 이제 VGA 출력용으로 매트록스 그래픽 카드 칩을 쓰죠. 산업용으로 지금 거의 쓰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는 거의 볼 수 없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 모니터의 이제 고해상도 출력용 왜냐면 지금 이제 사실 2D는
매트릭스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요즘 다 뭐 3D 대세고 뭐 하니까. 뭐 이런 말이 있긴 하네요. 엄청난 해상도인데 이거 띄우는데 GPU가 75W밖에 안 먹는다는 얘기가 있긴 하네요. 최근에 새로운 카드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매트릭스 안 죽었네 막 그랬었는데 어, 그 반도체 공정 라인에서 그 이미지 처리해갖고 반도체 불량 처리할 때 거기서 매트릭스 라이브를 쓴다고 저는 듣긴 했거든요. 아는 사람이 그게 됐는데. 어, 그래서 그 매트릭스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수정을 할 수가 없어갖고 오픈 CV를 공부해갖고 그걸로 어떻게 할 수 없나 막 그런 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장에 선점돼 있는 이제 그런 거 기기는 어떻게 대체하려고 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서 일개 업체로는 사실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음, 학교 같은 데서는 딥러닝으로도 그거 많이 연구하긴 해요. 딥러닝으로 크랙 찾는 거 그런 거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럼 또 그건 크다고 막 그런 그래픽 카드 드라이브 안정성 매우 좋다. 여기 나온 AMD 라데온 이게 그래픽 카드 드라이브 안 좋기로 제일 유명한 회사잖아요. 쓰레기죠. 좀 그래서 옛날에는 얘네 드라이브를 순정 안 쓰고 사람들이 뭐 맞아요, 맞아요. 크림스 막 개조한 드라이브 막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리눅스 토바스가 엄청 싫어하는 오픈 소스로 안 여는 네, 그래픽 카드로 좀 유명해서 리눅스에서 호환성 또 꽝이고 뭐 이건 참 뭐 그래요. 다 장단점들이 있죠. 뭐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재밌네. 어쨌든 발표 준비를 너무 잘해주셔서 재밌네요. 어쨌든 인터럽트해서 죄송하고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얘기하실 것도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네, 그 계속해서 중간에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이제 설명했듯이 잠시 그 전력 문제 때문에 그 이제 엔비디아가 잠깐 AMD에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GPU 시장이 이제 2002년부터 뭐 2016년 3, 4분기까지 그 마켓 쉐어를 보여주는 건데 그 이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이제 역전이 됐지만 이제 곧바로 이제 좀 단점을 또 보완하기 시작했고 2005년 2, 4분기에는 이제 지포스 7 시리즈를 내놓았고 바로 다음 분기인 3, 4분기에서 다시 이제 라데온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각축을 벌이다가 2006년 4, 4분기 시점에서는 지포스 A 시리즈가 등장하면서 엔비디아는 라데온과의 격차를 더 벌리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엔비디아가 왜 이제 GPGPU에 관심을 두게 됐는지를 초점에 맞춰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GPU는 그래픽 연산을 하기 위해서 병렬 처리 방식으로 고안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그러니까 행렬 또는 다른 과학 계산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행렬 연산을 예로 들어보면 CPU는 각각의 매트릭스를 시퀀셜하게 연산하는 반면에 GPU는 각 코어들이 그 패럴럴하게 계산이 되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GPU가 그래픽 연산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를 포함해 범용적인 목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2년 엔비디아 소속의 마크 해리슨이 범용적인 목적으로 계산되는 GPU라는 개념을 GPGPU, 즉 General Purpose Computation on Graphic Processor Unit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GPGPU라는 컨셉이 등장하면서 사실 이런 컨셉을 서포팅해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는데요. 과거 GPU를 그래픽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오픈C에 DirectX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다면 GPGPU를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2006년 엔비디아에서 만든 쿠다가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즉 계산 목적에 따라 그래픽 카드를 잘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래머와 GPU 간의 소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쿠다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다는 기본적으로 CPU와 GPU 코드를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UDA 프로그램은 MVCC라는 컴파일러를 통해 CPU에서 수행되는 코드와 GPU에서 수행되는 코드가 분리되어 컴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링커에 의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이 되고 그렇게 통합이 되게 되는데요. 해당 실행 파일이 램에 올라가면 CPU에 의해 이제 시퀀셜한 순서로 코드로 수행되다가 CUDA 커널 함수를 만나면 이제 병렬 처리 관련 내용들을 GPU로 보내고 GPU에서 패럴럴하게 실행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의 엔비디아 GPU 아키텍처에서 좀 더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는 크게 지포스와 쿼드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포스 계열은 이제 원래 이게 게이밍에 최적화된 GPU로 개발을 하는 목적이 이제 원래 목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딥러닝의 등장으로 GPU 성능에도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쿼드로 모델은 본래 이제 GPU의 방향성이었던 그래픽 개발 및 작업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뒤부터는 이 엔비디아가 발표한 이 로드맵에 따라서 그래픽 카드의 메인이 되는 엔비디아의 GPU 아키텍처 히스토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로드맵에서는 테슬라 아키텍처가 2008년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2006년 지포스 A 시리즈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테슬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GPU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퍼미 아키텍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GPU는 SM이라는 곳에 SP와 SFU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SP를 일반적으로 CUDA 코어라고 부르게 되는데 테슬라 모델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CUDA 코어라고 부르지 않고 SP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SP는 CPU에서 수행하던 ALU와 같이 논리, 수리 연산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SFU는 지금 보시면 초월 함수 등과 같이 좀 더 복잡하고 특이한 함수 연산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4개의 부동소수 곱셈기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아키텍처에서는 하나의 SM에 8개의 SP와 2개의 SFU를 포함하게 됩니다. 하나의 SM이 모두 사용될 경우 한 클럭당 최대 16회의 부동소수점 곱셈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Shared 메모리는 SM 내에서 실행되는 스레드끼리의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GPU를 위한 CUDA를 지원하게 되면서 SIMT 방식을 고안했기 때문에 Shared 메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SIMT와 Shared 메모리 부분은 역시 바로 뒷부분이 퍼미 아키텍처의 인스트럭션 캐시 부분을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 말 끊어서 되게 죄송한데요. 네네. SFU란 부분이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SP 안에도 ALU가 있고 SP 안에도 결국 플로팅 포인트 연산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저 SPU란 게 고안이 된 게 이제 저희가 딥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약간 논리니어한 펑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애들이 이제 되게 논리니어인가? 하여튼 그런 약간 액티베이션 펑션에 쓰이는 뭐 시그모이드 내지 그런 연산들이 되게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요. 걔가 왜냐면 어쨌든 소수점 연산이기도 하고 소수점 연산 중에서도 되게 자릿수도 워낙 지저분하고 복잡하니까 이제 요즘 나오는 거는 요즘에도 이런 게 있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당시는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그런 코스트 높은 연산 때문에 저런 SFU라는 장치를 뒀다고 옛날에 있던 게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저런 걸 약간 빨리 내부적으로 처리하려고 이제 좀 정확도는 버리더라도 이제 좀 나오는 부분을 몇 개 나눠서
룩업 테이블로 만들어서 약간 빠르게 엑셀레이션 하는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거를 뭐 고려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아, 이게 네네. 요즘이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네, SF가 약간 DSP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DSP처럼 약간 좀 버거운 연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코어가 처리하기에는 버거운 연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신재 씨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DSP 같은 역할을 하는 애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텐서코어 같은 애들은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저런 부분이 이제 많이 빠지더라고요. 전용 장치에서. 텐서코어가 결국 SFU의 발전형 아니에요? 어, 그렇게 보면 또 그렇긴 해요. 텐서코어 자체가 뭐 걔가 어쨌든 몇년 그 4바이사 핵연령화에 특화된 거니까 저런 거에 이제 좀 나간 발전형?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하죠. 이게 뭐 뒷부분에 다뤄주시긴 할 텐데 혹시 네. 텐서코어라는 거는 이 구조 안에서 SM에 포함되나요? 그, 어, 네, 네. 그 뒷부분의 아키텍처의 그 구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뭐 미리 보게 되면 네, 이 부분이 SM이니까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안에 다. 어, 아마 제 기억에 텐서코어가 SM랑 8개 정도 있었어요. 볼타 구조가. 네, 그래, 이게 지금 볼타 구조입니다. 네, 네. 네. 암페어부터는 좀 약간 조금 다르다고는 듣긴 했는데, 근데 이게 되게 뭔가 이제 설명 되게 잘 만들어주시고 감사하긴 한데, 이제 이게 내부적,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되게 뭔가 추상화한 하드웨어 구조잖아요. 아무래도요. 실제 보면은, 뭐 여긴 없지만, 뭐, 이제 동영상 인코딩 같은 거 하다 보면 GPU 안에도 동영상 인코딩을 위한 에이직 같은 것도 막 들어있고 그러거든요. 좀, 그런 게 좀 많이 다르다. 그냥 그런 것만 얘기 드리고 싶었었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논문 쓰다가 그런 거 많이 찾아보긴 하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요즘 내용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뭐, 세부적인 구성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발표할 때 찾아봤었는데 이제 SM 안에 저렇게 서브코어라는 애가 또 내덩이가 있어요. 근데 또 저 내덩이 안에 보면은 텐서코어가 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지금 그림은 하나처럼 보이는데 텐서코어가 2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실제 보면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할 때 가는 관점이랑 하드웨어 구성된 거랑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지금 그러니까 박상무 씨가 오신 그 부분은 우리가 푸다로 컨트롤 못하는 영역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하드웨어 구성이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한 번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해보다가 느낀 게 이런 걸 알면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지금 이거 보니 이 정현수 씨 티스토리를 하시는군요. 네. 그게 이렇게 올려주셨나 보네. 그 암페어는 제가 아마 이 뒤쪽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이걸로 조금 대체를 하려고 했었던 거라서 그냥 링크를 올려놓긴 했습니다. 다시 진행하시죠. 네. 네, 아직 끊어서 이준석 씨가 죄송합니다. 중간에 들어오셨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 유닛은 일단 지금 보니까 좀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고 추후에 이제 발표 마치고 질문이 들어오면 조금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0년에 그 이제 퍼미 GPU 아키텍처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이 퍼미 GPU 아키텍처 구조는 크게 프로세싱 유닛이랑 컨트롤 유닛, 메모리 유닛 이렇게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컨트롤 유닛에 해당하는 요소들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다 프로그램은 그 앞서 언급했듯이 C와 쿠다 커널 함수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PU가 램에서 쿠다 프로그램을 이제 좀 시리얼하게 읽어드리다가 쿠다 커널 함수를 만나며, 즉 이제 쿠다 커널 실행 시 자동으로 관련 코드가 인스트럭션 캐시로 옮겨지게 됩니다. CPU에서는 프로세스 단위로 CPU 스케줄러가 처리를 하는데요. 쿠다에서는 그 이제 그리드 단위가 이제 쿠다 블락이 되고, 쿠다 블락에서 이제 워프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쿠다에서 작업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즉 워이라고 하는 개념이 CPU에서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워이 작업 처리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워 스케줄러를 통해 이제 워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디스패치는 동시에 수행 가능한 워의 수만큼 쿠다 연산의 병렬성을 극대화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병렬 연산을 위한 이제 최적화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워과 디스패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고 싶었는데 그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제 커버를 하지는 못했고, 혹시 이제 다음 그 수업 때 목차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발표 목록에 워업인가요? 워업 이게 그 워업 스케줄러 얘기하는 건가요?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워업 스케줄러인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워이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네, 이게 뭔가 해서 한번 찾아봐서 정리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박상수 씨 맞아요? 또 이거 본지 기억이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얘가 워프레벨 패럴리즘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얘기가 맞을 거예요. 신재기 생각하시는 게. 발표자로 저 예전에 언뜻 봤을 때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었는데 이게 스케줄러 얘기였었군요. 나는 이게 워업이라고 써 있어서 이게 이제 쿠다 코드를 이제 변환해갖고 GPU에서 돌리기 위한 뭐 그런 과정? 그런 의미인 줄 알았었는데 아닌가 보네. 오케이, 그 진행하시죠. 네,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프로세싱 유닛인데, 이 부분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퍼미 구조에서는 이제 SP가 테슬라의 SP 개수에 비해 이제 4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미 아키텍처부터 SP를 쿠다 코어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의 SM에 포함된 쿠다 코어는 16개씩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또한 그 테슬라와 달리 SM 내부에 LDST 유닛이 따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테슬라에서는 SM 외부의 텍스처 유닛의 도움을 받아 실행되던 로드스터 명령도 SM 내에 로드스터 유닛이 추가됨으로써 SM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해당 유닛은 메모리 요청을 유발시키는 모든 명령어들을 커버한다고 하고요.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 혹시 뭐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쪽에 그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일종의 SFU 아닐까요? 네. 방금 말씀 네네네네. 이게 아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잘못 본게 아니라 제 말은 그때 앞에서 제가 놓쳤는지 모르는데 SFU 얘기하셨다가 네네. 이제 사라졌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사라졌지만 SFU는 여전히 있는 건가요? 근데 LDST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SFU인데 제가 SPU로 뭐 잘못 표기한 네네. 예. 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퍼미 아키텍처의 마지막 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유닛의 요소들입니다. 메모리 유닛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레지스터 파일입니다. 레지스터 파일에는 쿠다 코어가 나눠 쓸 수 있는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그 쿠다 코어는 커널 수행이 필요한 만큼 레지스터를 유연하게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그 shared memory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커널 코드에 명시된 크기만큼 쿠다 블락에서 공유해서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shared memory 역시 코어에 독점적이지 않고 코어 간의 데이터가 공유된다고 합니다. 제일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시면 쿠다 블락에서 어떻게 shared memory를 공유하는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012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에서 처음 두각을 보인 CNN 모델인 알렉스넷은 당시 이제 퍼미 아키텍처 GPU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RTX 2080 Ti 그래픽 카드 메모리가 8기가까지도 되는데요. 당시 이제 퍼미 아키텍처 그 GPU 기반의 그래픽 카드 제품인 GTX 580의 메모리는 3기가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알렉스넷 모델을 구성할 때는 두 개의 이제 퍼미 아키텍처 GPU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반반 나눠서 이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케플러 아키텍처인데요. 케플러 아키텍처부터는 SM이라는 용어가 SMX로 바뀝니다. 그 퍼미 구조에서는 쿠다 코어랑 이제 LDST 유닛, SFU 등의 프로세싱 유닛들이 다른 유닛들에 비해서 2배 빠른 속도로 동작을 했다면 케플러 구조에서는 전력 문제로 인해서 전체 유닛이 동일한 속도로 동작하도록 변경시켰다고 합니다. 전체 속도와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그 쿠다 코어의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이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쿠다 코어, LDST, SFU 등이 장착됐다고 합니다. 그 케플러에서는 사실 그 HPC라고 그 사실 뭐 GPGPU랑 저는 거의 같은 컨셉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64비트 부동 소수점 연산을 위한 전용 DP 더블 프로세싱 유닛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32비트, 64비트 부동 소수점 연산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늘어난 코어의 수를 잘 다루기 위해서 당연히 그 워 스케줄러의 수도 4개로 늘어났고 디스패치 유닛도 워 스케줄러당 1개에서 2개로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SMX는 동시에 최대 8개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그 외에도 하나의 스레드가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 수가 255개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점은 디스패치 유닛의 증가와 더불어 그래픽 연산보다는 HPC 응용 분야, 즉 과학 연산 그런 목적으로 성능 향상을 고려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플러에서 그 맥스웰 아키텍처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뭐 직접 기술이라든지 미세 공정이 사실 발전한 게 아니고 28나노에 그대로 머물렀기 때문에 맥스웰 아키텍처에서는 어떤 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는 대신에 저전력을 위한 GPU 구조를 출시하고자 이전 케플러의 구조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보여줬던 슬라이드도 뭐 속도라기보다는 전력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는 뭐 케플러 아키텍처에서 기본 구조였던 SMX라는 용어가 여기서는 보면 SMM이라고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2014년 딥러닝 그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 분야에서 한 획을 그으면서 CNN의 확장성을 인지하고 파스칼부터 이제 지포스 모델은 그래픽에 최적화된 모델과 또 이제 HPC에 최적화된 모델로 나눠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2016년 그 GTC에서는 그 딥러닝과 AI에 대한 상당한 부분, 그 AI에 대한 내용을 상당 부분 다루면서 엔비디아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밑에 링크를 나중에 참여해서 그 링크를 보시면 이제 그 젠슨 왕이 키노트에 AI 관련된 부분을 얼마나 많이 이제 포함시키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파스칼 아키텍처는 TSMC의 16나노 공정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파스칼에서도 여전히 HPC를 위해서 64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지원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16비트 플로팅 포인트 연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는 사실 제가 우주과학이나 물리나 이런 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분야와는 조금 달리 16 플로팅 포인트 정도의 정밀도만 제공을 해줘도 사실 64 플로팅 포인트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16 이제 플로팅 포인트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64, 32 플로팅 포인트가 아닌 16 플로팅 포인트를 지원을 해줄 경우 상대적으로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처리 속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딥러닝이나 AI를 사용할 때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주기 위해서 멀티 GPU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파스칼 아키텍처부터 AI에 집중을 한다고 선언해서 그런지 몰라도 GPU 간의 통신을 가속화시켜주기 위한 NVLink라는 이런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디바이스도 등장하게 됩니다. 혹시 저 이미지가 NVDK인지 맞아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MV 스위치 생긴 것 같아요. MV 스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SLI용 스위치 아니에요? 이거 제가 이 그림 SLI 네. 스위치보드 같은데. 그냥.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해주신 거 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이제 엔비디아가 파스칼을 내놓을 때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게 크긴 한데 제 기억으로는 엔비디아가 이때 이제 MV 스위치를 이때 내놨던 걸 이때쯤에 내놨던 것 같거든요 기억에. 그게 근데 이제 학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찾아보니까 이 그림이 여기 보면 그림이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이게 MVCH 그림이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여기 GPU 그러면 P100으로 나와 있긴 하네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파스칼 GP100 GPU 막 얘기해서 나오는 것 나왔네요. 이게 아마 이게 MV 스위치 그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MV 링크는 GPU끼리 연결하는 그 물리적인 인터페이스고 저렇게 약간 클러스터 같이 구성한 게 이제 MV 스위치라는 건데 이제 엔비디아를 GPU를 쓰는 저는 지대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GPU로 학습을 하면 문제가 모델 레벨 패러렐리즘, 웨이트 레벨 패러렐리즘에서 되게 분산 처리 컴퓨팅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전에 G5라는 논문을 한번 봤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방법에서도 얘기하는 게 어쨌든 중간에 이렇게 물리적 그림이 좀 잘 나오긴 하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꽂아서 했던 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MV 스위치라는 하드웨어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걸 만든 게 GPU끼리 연산하다 보면은 이제 병렬로 했다가 어쨌든 한번 합쳐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여기서는 동기화라고 할게요. 근데 그게 오버헤드가 엄청 커서 엔비디아는 이걸 이제 하드웨어 만드는 걸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GPU를 만드는 거는 아니고 GPU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약간 하드웨어 스케줄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걸 만들어서 그래서 DGX 스테이션이 되게 비싼 이유가 저것 때문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개인이 맞춰서 하는 딥러닝 학습 시스템에는 저 MV 스위치라는 걸 따로 팔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 때문에 되게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기억에는. 이제 오른쪽 그림 주신 이제 보여주신 것처럼 저게 이렇게 두 개가 연결하는 게 MV 링크라는 기술인 것 같고 이제 왼쪽 그림은 저 두 개를 여러 개 엮은 이제 MV 스위치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MV 스위치랑 MV 링크를 한번 따로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될까요? 아, 네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그 네. 혹시 이거 GPU 그러니까 상용으로 나오는 물건들 중에서 테슬라가 그 테슬라인가? 그 테슬라 원래 이제 외장 형태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쿼드로랑 지포스만 얘기했는데 원래는 테슬라라고 이제 아예 저기 그래픽 카드 그 출력 디스플레이 출력 인터페이스가 아예 없는 GPU 계산 전용 카드를 팔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이 GPU 보면서 테슬라 아키텍처랑 이게 그 테슬라라고 따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제 생각에 뭐 그 어떤 브랜드 네임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클라우드의 GCP나 이런 거 쓸 때 보면은 그 이제 V100이라든지 뭐 암페어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테슬라 모델이라고 해서 클라우드로 제공을 해주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딥러닝용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열과 전기를 엄청 많이 먹어서 계산 전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보는 컴퓨터 메인보드에다 그래픽 카드 형태로 초창기에는 꽂았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그 발열과 그다음에 지금 이제 PCI 익스프레스 여기 나와 있는데 PCI 익스프레스 버스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 자체가 이제 뭐 느리고 뭐 그래서 그때 그래서 MV 링크라고 해갖고 이제 메인보드랑도 직접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도 뭐 MV 링크를 쓰고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래픽 카드랑 그래픽 카드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도 MV 링크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갖고 혹시나 그래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래갖고 사실 뭐 앞에서 말한 뭐 지포스 8, 뭐 7 막 이런 거 나왔을 당시에도 GPU 두 개 꽂아서 혹은 네 개 꽂아 갖고 GPU 여러 개를 붙여놓고 이제 연산을 이제 가속시키기 그 3D 연산을 3D 그래픽 연산을 가속시키기 위해서 SLI로 연결했는데 그 당시 이제 SLI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이런 브릿지 보드 형태로 그래픽 카드와 그래픽 카드를 연결하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도 지포스 RTX니까 그 이 시절에는 이제 SLI가 아니라 SLI 자체는 이제 거의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사장된 기술이고 그거랑 똑같이 생긴 이제 MV 링크라는 게 생겨갖고 이렇게 그래픽카드 두 개를 연결하거나 뭐 여러 개 연결하는 형태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 테슬라 앞에 테슬라 모델 얘기 안 하셨길래 테슬라 모델에서도 이제 테슬라 모델 때문에 MV 링크라는 게 저는 생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시길래 그거랑 혹시 뭐 관련되지 않았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예? 네. 그러면 다시 발표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이번에 설명드릴 구조는 이제 볼타 아키텍처 구조인데요. 볼타 GPU 아키텍처는 12나노 공정으로 구현이 돼서 이제 더 많은 코어를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된 쿠다 코어는 그 프론트 포인트 FP32 코어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 볼타에서는 이제 앞에서는 16 FP 이렇게 바꿔줬다고 하지만 볼타에서는 8비트 단위의 정수 연산, 인트 이런 식으로 코어와 텐서 코어를 추가시켜서 딥러닝 모델의 인퍼런싱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좀 더 이해하시기 수월하실 텐데요.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연산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입력과 가중치 그리고 뭐 바이어스로 해서 멀티플라이 애드 연산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빠른 계산 처리를 위해 A, B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플로팅 포인트를 FP라고 제가 이제 명명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P 16 단위로 계산이 되고 이 부분이 그래도 좀 정밀도를 그나마 또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계산 부담이 덜 되는 이런 C 덧셈에 해당되는 이 연산과 결과로 나오는 ET 부분은 FP 32 싱글 프리시즌으로 처리하는 믹스드 프리시즌 연산을 수행하는 텐서 코어를 고안을 하게 됩니다. V100에서는 SM당 8개 텐서 코어가 장착되어 있고 하나의 SM에는 뭐 1024번 위와 같은 이제 이런 곱셈 덧셈의 형태의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한 사이클에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인퍼런스뿐만 아니라 트레이닝에서도 볼트 아키텍처가 파스칼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볼타는 이제 PC급에 제공되기 좀 힘든 가격을 갖고 있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또 그 해 8월에 튜링이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발표해서 거의 뭐 일반 유저들에게 보급하게 됩니다. 조금 이 일반 유저들한테 보급이 된 거는 발표하고 한 달이 지나서였다고 하긴 하는데요. 최근에 딥러닝 연구하시는 분들이 개인 PC의 튜링 아키텍처 기반의 RTX 지포스 시리즈 20 시리즈를 이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볼타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8비트 정수 연산이 그런 관련된 것이 추가된 것처럼 튜링에서는 이제 4비트 정수 연산이 추가되어 딥러닝 연산을 더 가속화시켰고 RT 코어가 추가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RT 코어는 레이트레이싱 기술을 위해서 제공되는 코어인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딥러닝과 이제 크게 상관없는 듯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이제 치게 되면은 그 기술을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비교해서 유튜브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참고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그냥 실제 딥러닝 연산 속도가 뭐 실제라고 표현하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조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라 첨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올해 5월에 GTC에서 발표한 암페어 모델은 거의 딥러닝에 최적화돼서 나온 GPU 아키텍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간상 제가 이 암페어 모델까지 설명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이 밑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제 블로그에다가 암페어 관련된 모델을 설명을 해놨으니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던 것 중에 조금 그래도 뭐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다 싶었던 거는 스파르스한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딥러닝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인퍼런싱 단계에서 그런 걸 지원을 해주는 건지 트레이닝 단계에서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자코비안 관련해서 스파르스 매트릭스 계산을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건지는 좀 들어가서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슬라이드가 몇 장 남으셨어요? 지금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그 홈페이지 링크 들어가서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에 관련된 내용이 일단 조금 많기는 한데요. 잠시만요. 다른 분들도 시간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괜찮은 걸로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지금 좀 인터넷이 좀 느려가지고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레이 트레이싱 기술이고, 이게 인터넷이 좀 레이트레이싱은 느려가지고.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 로딩 길어갖고 목소리가 늘어지시네요, 네. 지금. 네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 PCI랑 뭐 이런 것들도 이게 지금 제가 블로그를 순차적으로 지금 쓴 거라서 그 앞에 부분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성능 비교 지표만 이런 식으로 제가 테이블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예, 이런 거는 그냥 좀 더 호가 많이 들어갔고 연산이 더 좋아졌다. 그리고 보시면 딥러닝 관련된 그 기술들을 서포팅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다 관련된 거를 다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긴 한데 그 믹스드 프리시즌 연산도 사실 소프트웨어에서 뭐 파이터치나 텐서플로우도 그냥 몇 줄만 추가해도 뭐 된다고 설명이 나와 있고 이런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파이스 커넥션 이런 부분도 제공이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스파셜 커넥션이 이게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암페어부터 스파셜 커넥션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제가 암페어를 아직 써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 건데 네, 원래 저도 네, 써보진 않았는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네네 스파스 매트릭스를 컴프레션하는 다른 포맷 같은 게 있는데 저게 네네 암페어가 그걸로 계산하는지 아니면은 뭐 자체적으로 그냥 0이 있는 값들도 그냥 덴스한 매트릭스도 받아와서 뭐 자체적으로 0이 있는 값을 거르는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기존에 어쨌든 GPU가 저 스파스 매트릭스 계산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그게 안 좋아서 프루닝 테크닉 같은 걸 할 때 맨날 채널 프루닝으로 약간 저렇게 스파스한 랜덤성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최근에 이제 DGX 스테이션 말고 DGX2를 사려고 하는데 걔는 또 암페어가 들어가는데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더라고요. 걔는 또 보니까. 네, 조금 그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GCP에서 저도 한번 써보려고 하긴 했었는데. 걔랑 아까 혹시 위로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으세요? 이제 믹스드 프리시전도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그 저희가 딥러닝을 하면은 웨이트끼리 이제 멀티플라이 하는 게 있고 그 멀티플라이 된 값을 이제 계속 어큐뮬레이션 하잖아요. 근데 볼타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어큐뮬레이션이 이제 플로팅 포인트 32까지밖에 안 됐는데 이제 암페어부터는 플로팅 포인트 64까지 되더라고요. 더블 프리시전까지. 근데 이거를 안한드택인 거 어디서 얘기한 거를 보기도 하고 저도 생각이 든 게 딥러닝은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프리시전을 낮추고 있는데 자연과학 연산 쪽은 더블 프리시전 연산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 처음 볼타 나왔을 때 실험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볼타가 어쨌든 그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빠르니까 자연과학 쪽에 뭔가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약간 프리시전 문제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암페어부터는 FP64가 되니까 좀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약간 딥러닝보다 다른 용도로 쓰였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기는 있거든요. 혹시 쓰시는 게 그게 뭐 GCP나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단시간 내에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를? 어, 제가 그냥 과제할 때 저는 그쪽 알고리즘은 전혀 모르고 그냥 코드만 받아서 쓰는데 뭐 공기역학의 흐름을 뭐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걔가 걔를 일단 CPU 포트랑 갖다 짠 코드였는데 그걸 오픈MP로 병렬화 해도 느리더라고요. 그, 음, 그 이제 FP64 연산이 CPU가 물론 좋아지지만 FP64 연산을 CPU에서 많이 돌리진 않으니까요. 아무래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쓸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딥러닝은 솔직히 딥러닝은 이제 하시는 분들 많고 저건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제품을 출시할 때 어느 정도 자기네들 거라서 이제 적당한 솔루션이나 쓰는 방법도 나오는데 저걸 자연과학에 적용하는 거는 좀 더 어려운 문제라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그냥 저도 생각하기에 그냥 이게 딥러닝 그 관련된 기술들을 너무 많이 지원해주고 그냥 딱 딥러닝에 최적화해서 그냥 나온 모델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좀 더 재밌는 거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재밌긴 했었거든요. 그전 GPU도 이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네는 그 GPU 자체가 이게 뭐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7등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GPU 이렇게 이 암페어 아키텍처가 그래서 뭐 단적인 되게 예로 설명을 하는 게 오전이나 이런 때 오전이나 뭐 오후 이런 시간대 뭐 이럴 때는 그냥 인퍼런싱을 하기 위해서 GPU 그냥 7개를 쓰고 이 트레이닝 할 때는 그냥 다시 이거 메모리 많이 차지하니까 다 합쳐서 통합해서 쓰라고 이제 뭐 설명을 이렇게 하긴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저 아마 약간 멀티 인스턴스 GPU 기술은 파스칼인가 볼타부터 있기는 했었어요. 있었는데 얘를 아마 더 강조한 게 아마 엔비디아가 이거를 출시하기 시점에 그 멜라녹스인가? 약간 NIC 쪽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회사 기술을 여기다 넣었다는 얘기가 들었었는데 그게 영적 기술로 들었었거든요, 저도. 근데 아, 이거 같은 경우인데 저희 같이 그냥 GPU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기술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요. 이게 약간 솔직히 클라우드 회사들이 좀 약간 구미 당기는 기술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MG 멜라노스가 원래 네, 그 인피니티 밴드 만드는 회사인데 그 네. 네트워크 스위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10기가 비트 막 이런 거는 인피니티 밴드가 거의 독점이라서 그거 아니면 인텔 거 써야 되는데 인텔 거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근데 이게 지금 뭐 당연히 클라우드에서 이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 지금 제가 그냥 뭐 인터넷 기사 같은 걸 봤을 때는 지금 뭐 엔비디아 자체는 GPU를 판매하는 시장이 그 판매 구매자가 게이머보다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이 아니고 다 저 뭐냐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데다 이제 주 고객이 점점 돼가고 있고 그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딥러닝을 돌리는 용도로 쓰니까 점점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제 뭔가 3D 그래픽, 뭐 엑셀레이션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AI 쪽에 더 시장이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지원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뭐 시장의 흐름이 그러니까요. 이런 거 없어도 뭐 어차피 게임은 잘 돌리니까 뭐 거의 독과점이죠, 사실은. 그리고 요 뭐지? 지금 원래는 이게 그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우리가 GPU에 연산을 한번 걸면 그 GPU는 그 연산 돌 때까지는 다른 연산 못 걸잖아요. 커널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멀티 커널로 이렇게 돌릴 수 있다 그런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면? 그 아마 말씀하신 게 그게 그 쿠다 스트림 있잖아요. 쿠다 스트림 쓰면은 커널이 여러 개 돌기는 돌아요. 아, 아, 쿠다 스트림하고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신잭 씨 처음에 얘기하신 거랑 공감이 가는 게 파스칼인가 볼타에서 이 내용을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커널이 여러 개 도나 그 생각을 했는데 좀 쿠다 문서를 보다 보면은 쿠다가 처음 태동했을 때 이제 신잭 씨 얘기하신 것처럼 커널이 하나만 돌 때 비효율적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커널 여러 개를 어쨌든 GPU에 파이프라인으로 오버랩시켜서 커널을 여러 개 돌리는 그 쿠다 스트림이란 기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걔랑 좀 뭔가 기술적으로는 비슷한, 그러니까 뭔가 기능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약간 구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커널을 여러 개 돌린다는 거는 걔가 확실히 그쪽인 것 같고요. 얘는 이건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군요. 그리고 약간 이제 앞에 앞에 멜라노스 얘기할 때도 그 댓글에 달아주시는 그래픽 엑셀레이터 뭐 NIC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인피니티 밴드가 중요한 것 중에 GPU 클러스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이렉트 RDMA였나요? 뭐 리모트 폴트 다이렉트 네, 데이터? 아니 그래서 이제 GPU 클러스터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여러 개 달려 있고
GPU 컴퓨터 안에 그래픽 카드가 여러 개 달려 있고 그 컴퓨터가 여러 개 있으면 그 그래픽 카드를 이제 분산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할 때 그 그래픽 카드에 직접 액세스를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거나 그런 게 가능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용어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게 뭐 지금 여기서 많이 쓰일 수 있겠죠, 당연히. 누구 얘기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GPU가 점점 원래 연산도 물론 중요해서 그거에도 특화되긴 하는데 뭔가 저런 부가 기능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그리고 앞에 자연과학 얘기를 하셨는데 자연과학에서 일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닌가요? 뭐가요? FP64 연산이 많이 쓰이지 않나요? 하시는 사실 FP64라는 게 가늠이 잘 안 가는데 뭐 저희 공기역학도 그렇고 이게 과학연산에서는 사실 이게 그 큰 앞에 자리 숫자는 사실 뭐 거의 비슷하겠죠. 뒤에가 중요하죠. 이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계산되느냐. 소수점. 예, 결국 현대 과학은 뭐 예를 들어 뭐 상대성 이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계산한다고 하면은 소수점 단위의 값을 갱신하는 게 현대 과학이에요. 현재는 그 값을 갱신하고 그 소수점 더 밑에 소수점 단위의 값을 얻는 거가 이제 저 현대 과학에서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서치죠. 서치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에 값을 갱신해가는 그 값이 더 정밀해질수록 이제 우리가 더 이 과학적으로 어프로시메이션 현재 세상을 더 어프로시메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사실 GPU가 강연에서 안 쓰는 이유라기보다는 기피되는 이유는 이런 이제 정밀도를 잃어서 얻는 게 속도기 때문에 사실 잃어서 얻는 거는 과학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정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FP16, 뭐 32 점점 이제 늘린 이유가 사실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예전에 저기 CPU의 신드 공부 얘기할 때도 했지만 FP64가 지원되는 머신을 갖고 있어서 이걸 FP64로 돌리면 한 번밖에 못 돌리는 걸 FP16 연산을 4번 돌릴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원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자원을 더 낮은 연산을 쓰면 더 많이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점이 있는 게 사실 딥러닝이고 제가 딥러닝 일을 하진 않지만 딥러닝에서 우리가 결국 프로바빌리티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서 얻을 때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얻잖아요. 근데 거기서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유효하냐라고 말하면은 아무도 대답을 못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결국 얘가 프로바빌리티라고 주는 값이 뭐 80%, 80.1%. 그래서 뭐가 더 좋아? 이러면은 이제 이게 답을 할 수가 없는 분야잖아요. 딥러닝이라는 분야가. 그래서 이제 하프 프리시전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제 굳이 뭐 거기까지 뭐 플로팅 포인트까지 계산을 해야 되냐. 하프 프리시전이 지금 여기서 말한 FP8인가 아니면 뭐죠? 인트8이 그건가? 지금 하프 프리시전이라고 그 FP보다 더 낮은 연산 레벨로 내려가도 어차피 딥러닝 입장에서는 그 소수점이 더 내려가도 의미가 없으니까 오히려 소수점을 더 작은 것까지만 계산하고 계산 속도를 늘립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발전이 간 거죠. GPU에 그런 인스트럭션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연과학 한 입장에서는 뭐 기술 자체는 늘어나면 좋긴 한데 결국은 이 연산 자체는 그냥 이제 FP16을 60사용으로 전용으로 쓸 거냐 그러면은 FP16 4번 돌릴 수 있는데 이거 갖고 뭐 효율적이니 안 효율적이니 그 분야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거의 CPU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 HPC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냥 CPU가 많이 달린 머신을 여러 개를 갖고 클러스터링 돌리는 그런데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뭐 그런 분야가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HPC라고 불렀던 거고 뭐 클러스터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서버 뭐 어쨌든 지금은 이제 GPU로 이제 최대한 뭐 빠르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과학에서 필요한 연산의 그 단위수가 중요하면 그 단위수를 일정 부분 나눠 갖고 이제 그걸 이제 GPU에서 돌릴 수 있을 텐데 CPU도 그렇고 계산을 돌리면 사실 값이 미묘하게 변해요. 소수점 밑에 자리 몇 대짜 값이 값을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값의 변화가 우리가 원하는 정밀도 이하로 변해야 되는 거죠.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정밀도보다 더 높은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 GPU가 많이 안 쓰였고, 근데 앞에 말한 뭐 우주론이나 이런 쓰는 사람은 또 GPU를 써요. 그냥 거시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걸로 충분할 수도 있어서. 이건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 잡설이 길었고, 뭐, 혹시 더 암페어 얘기해 주실 거 있으면 더 얘기해 주시고요. 근데 이 텐서코어 그림을 보면, 사실, 파스칼 다음 거는 이제, 뭔가 이 기술적인 뭐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미지 봤을 때. 그 뒤부터는 그냥 텐서코어 양이 늘어나서 계산이 빨라졌다. 그런 의미로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맞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텐서코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가 네.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뭔가 그 세대 기술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빨라졌다라는 그게 있다면,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단지 이제 텐서코어 개수가 늘어나서 빨라졌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닌가요? 세 번째 낮에 보면 인트 8, 인트 4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세 근데 번째 건 4? 네, 근데 저는 근데 그러니까 뭐 파스칼이랑 FP16 차이는 그러려니 하는데 인트 8이랑 인트 4는 실행 시간 별 차이 없는 걸로 알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그림은 저렇긴 하네요. 음. 되게 파스칼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볼타부터 텐서코어가 있긴 했는데 전 텐서코어가 좋긴 하지만 볼타는 안 좋다는 게 볼타 같은 경우는 멀티플라이 할 때 제약 조건이 되게 많았거든요. 프리시전이 여기 있는 거 3개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암페어부터 저런 거 되게 많아졌던 걸로 듣긴 했었었는데 기술이 더 좋아진 것 같네요. 어쨌든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근데 약간 확실히 컨슈머랑 이렇게 연산용이랑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볼 때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콘솔 같은 거 보면은 레이 트레이싱에 그렇게 많이 목매다는 게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사실 레이 트레이싱은 그닥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게임하는 사람도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어쨌든 조만간 차세대 콘솔 나오니까 맨날 분석한 자료 보면은 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 트레이싱 코어를 넣었는데 AMD는 레이 트레이싱 코어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본명적인 뭐 GPU 안에 있는 컴퓨팅 장비가 하니까 뭐 효율성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전에 AMD도 자기네 레이 트레이싱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것 같은데. 네, 있다고 하는데 그게 콘솔에 쓰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럼 레이 트레이싱 했을 때 이게 텐서 코어를 활용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완전 다른가요? 하드웨어적으로 코어가 부분. 달라요. 저도 처음에 이제 신택씨 얘기하신 것처럼 텐서 코어 안에도 인티저 연산이 되니까 걔도 음, 그냥 이제 썼나 했는데 여기 적어주신 것처럼 RT 코어라고 또 다른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GPU가 진짜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알고 있던 뭐 SM이니 SP니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그런 아키텍처에서 점점 뭔가 구조가 되게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RT 코어도 쟤를 어떻게 하나의 에이직이라고 보면은 저런 안에 뭐 HVC나 H.264 같은 인코더나 디코더 같은 것도 SM마다 몇 개씩 그렇게 들어있는 구조더라고요. 내부를 결국에 보면은. 그래서 전 GPU도 하나의 SoC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볼 때마다. 예. 뭐 DSP 들어가고 좀 전에 말한 뭐 컨트롤러 같은 거 리스크 5 써갖고 들어가 있다고 막 그러면 이미 SOC죠? 그렇죠. 예.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마지막 장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보다 다 잘 아시겠지만 이거 한번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과 이제 TSMC가 현재 3나노 공정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이 3나노 공정 시제품을 먼저 선보여서 이제 좀 기선제압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다시 TSMC가 그 자신들은 이제 3나노 공정을 위한 공장 설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이제 반격을 하기도 했고 두 회사가 이제 진행한 3나노 공정의 기반 기술이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주목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확실한 건 두 회사가 경쟁 속도를 조금 올릴수록 집적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할 거라는 게 이제 뭐 대부분 기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이제 나노 집적 기술이 발전하면 당연히 이제 GPU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고성능의 GPU가 지속해서 출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현 시점에서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엔비디아가 뭐 암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만약 암이 인수된다면 엔비디아가 기술을 독점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이게 뭐 이전에 뭐 그렇게 부두를 인수하고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던 것처럼 그런 전례를 다시 재현할 것인지 아니면 독점으로 인해 뭐 기술 발전이 퇴보하거나 여러 경쟁 업체에서 이제 견제를 받을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GPU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뭐 쿠다 아키텍처 부분이 사실 이게 명확하게 이해되는 바는 아니에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PU 자체를 이제 막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이제 거의 막 한 달 반 이제 된 거라서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그럴 거다라고만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스터디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현재 발표 내용을 좀 수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네, 이곳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스탠포드 강의는 뭐예요? 이게 뭐 GPU 관련돼서 뭐 어떤 강의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링크를 뭐 걸어 놓기는 했는데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까처럼 그런 히스토리들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강의 같아요. 제 생각엔. 저희가 했던 거랑 좀 비슷한. 아, 그렇군요. 네. 요거 참고하셔서 보셔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링크 걸어 놨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그 혹시 발표 자료는 저희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공유 가능합니다. 이거 발표 내용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좀 수정을 해서 뭐 내일이나 뭐 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급한 건 없으니까요. 천천히 네. 해주시고 연휴 잘 보내셔야죠. 연휴를 잘 보내시는 게 먼저죠. 뭐 또 다른 하실 말씀들 있으신가요? 아, 되게 만드느라 고생 되게 많이 하신 티가 많이 나네요. 발표 준비 너무 잘해주셔서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래도 거의 이쪽에서는 제가 병렬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드웨어나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조금 포커싱이 맞춰져서 좀 여기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 조금 공부를 조금 해서 준비를 해보긴 해봤습니다. 되게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반에 되게 오래전 아키텍처랑 얘기해 주실 때 GPU 되게 그게 기억이 되게 많이 왔네요. 왜냐면 저희가 맨날 스터디할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최신 얘기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하고 스터디할 때 근데 제가 어쨌든 어릴 때 컴퓨터를 제대로 써보기 전에 물건이 나오니까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TNT 같은 거 TNT 맞나요? 그 GPU 옛날 거? 네, 리바텐트 좀 기억나는 게 그걸로
피파 2002 월드컵 돌리려고 했는데 안 돌아갔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옛날 생각이 나서 되게 오늘 스터디 자료 만들어 주신 거 진짜 감사하네요. 좀 되게 같은 제가 본 스터디 자료 중에 가장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영 씨 뭐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었어요? 예, 자료 정말 잘 본 것 같아요. 예. 발표도 잘 해주셨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뭐 태굴용으로도 이제 나오잖아요, GPU가. 그런 거랑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뭐 P104 같은 경우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 그 채굴용으로만 이제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래픽 연결해서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랑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 뭐 이렇게 GPU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지포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랑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뭐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네. 아니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아니요,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여기 그 GP100하고 GP104랑 같이 원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지 않나요? 슬라이드? 예,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거기 있네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이거랑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닌데 이게 그 혹시 이거 그래픽 카드 새로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 원칩이냐 뭐 반쪽짜리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GP104 뭐 이게 100 이렇게 나오면 제가 들은 게 맞으면 뭐 반도체 웨이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웨이퍼를 이렇게 통짜로 다 쓴 게 비싼 그래픽 카드 타이탄이나 뭐 걔네들에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반쪽만 쓴 거가 뭐 이제 사용자용 그래픽 카드 막 그런 것들인데 지금 채굴용으로 나온 거는 사실 채굴용으로 나온 게 아수스에서 나온 게 채굴용으로 나왔을 텐데 그거는 일반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GP104나 뭐 100 이런 일반 그래픽 카드용인 거에 그냥 디스플레이 포트만 빼버린 거를 얘기할 거고요. 얘네들은 그래서 사실 성능 거의 똑같아요. 그 뭐 코어가 개수가 몇 개고 막 이런 차이인데 그 개수 차이 보통 이런 이제 이런 개수 차이는 이제 타이탄 같이 이런 연산용으로 나온 애들은 그런 개수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제품군이 하나니까. 근데 이제 뭐 1060, 1070, 1080 이렇게 나온 애들은 이런 이제 풀칩인 거에서 뭐 반으로 잘랐다, 뭐 몇 개로 잘랐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혹은 뭐 공정상에 뭐 테스트 돌려보니까 코어 몇 개 죽었으니까 이거는 싼 걸로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물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연산용은 좀 전에 중간에 얘기하다 나왔었는데 테슬라라고 원래 이제 연산용 그래픽 카드 따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말한 GP100이나 104에서 이제 그 연산용으로 나온 칩에 풀 칩으로 다 모든 코어가 다 들어가 있는 그 풀 사이즈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건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그 제품들 중에서 최고로 좋은 이제 하이엔드 제품인 거죠. 박상수 씨 뭐 하실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태블용 그래픽 카드를 잘 몰라서 테슬라가 요즘도 나오는 건가요? 그게 좀 헷갈리는데. 나오지 않나요? 약간 테슬라가 되게 HPC에 쓰이는 아직도 고급 라인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요즘엔 거의 뭐 RTX 타이탄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어갖고 테슬라가 요즘에 나온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테슬라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그냥 뭐 사실 테슬라 아키텍처도 있고 테슬라 제품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아마 혼재돼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테슬라 A100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아직까지 제품으로는 안 나왔는데 그 DGX 버전 2에는 얘가 들어가 있거든요. 테슬라 A100이라는 GPU가 얘가 암페어 기반의 코어인데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 거 보면은. 조은영 씨 회사에서 쓰는 게 제품명이 뭐라고요? 피백? 104요. GP104. 그거는 이제 방금 말한 그 칩셋 이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냥 그 G1004에 해당하는 그래픽 카드 제품이 그 앞에 저기 그 DP나 디스플레이나 그런 거 부분 다 떼내버리고 연산용으로 딱 나온 거예요. 아마 아수스에서 그런 거 나왔을걸요? 예, 뭐 기가바이트도 있긴 하네요. 음. 음, 그래서 제가 알기로 채굴용으로 나온 거는 일반 그래픽 카드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테슬라 제품군들 이게 클라우드나 뭐 연산 전용 나오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싼 거고 그런 애들은 사실 우리가 아는 일반 워크스테이션에 장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아예 그 뭐 외부로 빼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디직스나 그런 애처럼 나온 것도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암페어로 들어가는 A100도 나오나 보네요. 뭐 우리 스터디 끝날 때쯤에는 암페어가 상용화돼서 일반 제품군이 나올 테니 누군가 돈 많으신 분이 텐서코어랑 성능 향상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TPU도 뭐 흥미로운 얘기죠. 이 TPU의 경쟁마가 결국 그 뭐 텐서코어 같은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텐서코어만은 만들면 뭐 TPU랑 똑같고 뭐 어쨌든 특정 연산용으로 이제 TPU는 쓰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런 비교는 정말 뭐 특정 연산에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 좋다 이런 거지. 우리가 이 쿠다 스터디를 하는 목적이 GPGPU잖아요. GPGPU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연구나 어떤 뭐 계산을 위해서 GPU를 쓰는 건데, 이런 데서 비교하는 건 뭐 CNN 컨볼루션 연산 비교 뭐 이런 거니까 정말 뭐 딥러닝 프레임워크 안에서 계산 부분만 딱 떼놓고 봤을 때 얘기라서 뭐 그런 분은 사실 쿠다 스터디를 할 필요가 없죠. 음. 또 하실 얘기 없으시고요. 이명화 씨는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뭐 어디서 하신지 모르겠네요. 어, 외부라서 마이크가 안 되시는지 얘기는 없으시고. 뭐, 네, 얘기를 뭐 하시려고 하시네. 저 그러고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이 발표 중간의 내용에서는 사실 그냥 이제 설명이 주인의 파트들이 있을 거고 그 박상수 씨 거부터려나요? 그 혹시 우리 그 저 뭐냐 스케줄 올려주신 스샷 올려주셨었는데 발표 내용하고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그거. 이게 이제 쿠다 메모리랑 쉐어드 메모리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쿠다 퍼포먼스는 원래 이 발표 자료 이 지금 참조한 리치몬드 홈페이지에는 중간에 엑서사이즈가 있잖아요. 홈워크 같은 거. 아, 그쪽 과제 같은 게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세 개의 슬롯이 비는데 세 개의 슬롯을 누군가가 뭐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뭐냐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해서 고르거나 아니면은 거기 홈워크에서 이제 뭔가 실제 코딩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여기에 몇 개를 더 넣어갖고 인원수만큼 맞춰갖고 발표를 이제 실습하는 거를 발표를 하는 그런 거를 넣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뭐 한 명이서 그냥 코딩하는 거를 보여주는 식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아니면 이제 코드를 짠 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거나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설명만 보면은 쉐어드 메모리 원래 이제 쿠다 메모리, 쉐어드 메모리 이런 부분은 원래 그
약간 이그젠플이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 중간에 발표를 하나 더 추가해갖고 뭐 실습만 따로 한 줄을 넣거나, 그러니까 실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제 코딩하고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이그젠플 코드만 뭐 쳐도 좋고, 준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감이 안 온다. 뭐 한번 이제 자료를 한번 훑어보긴 해야 되는데, 혹시 박상수 씨 그 호mework 자료 같은 건 혹시 본 적 있나요? 저도 다 보진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예전 스터디 했을 때 혹시 그런 호mework 시간 발표하거나 뭐 그런 시간을 혹시 가져본 적 있으세요? 돈 받고 강의할 때는 조금은 만들었죠. 강의를 해야 되니까. 스터디 하실 때는 하진 않았고, 근데 제가 다른 스터디 했을 때는 논문 보는 게 줄어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한번 시간을 보고, 왜냐면은 사실 이제 지금 너무 풀고기면 해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죠. 한 명, 저 부분은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긴 하는데, 저 앞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발표하는 사람이 코드를 짜보고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그러고 사실 뒷부분에 프로파일링이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링 발표하실 분은 뭔가 코드를 돌려서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좀 와닿지 않을 것 같고, 뭐 지금 여기서 당장 결정한 건 아니고, 그쵸, 그다음에 그쵸.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명아 씨랑 원동식 씨였나? 아마 그 이제 발표가 되게 뒤에 밀려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뒤에 밀려 있으면 중간에 사라지시면 책임을 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각했던 게 이제 앞에서 이제 중간에 한번 들어가시고,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발표한 사람이 뒤에서 뭔가 발표할 거나 아니면 요 실습 핸즈온 하는 거 보여주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넣었으면 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좀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발표 주제 고르는 거 할 때 이제 먼저 하는 사람은 아, 뭐, 뭐 사실 처음에는 그런 이제 뭐 뭔가 코다 머신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세팅해서 뭐 코다 컴파일러로 돌려보고 막 간단한 뭐 헬로 월드라도 찍어보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정도는 뭐 그 정도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한 주 정도는 준비해도 나쁘진 않고, 원래 이거 스터디에서는 코딩은 안 보고 그러니까 코딩은 알아서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오늘 발표를 너무 잘 해주셔서 그걸 보니까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내용을 짚을 발표는 한 주를 소모한 게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중간에 그런 거를 발표를 실제 코딩하는 거를 발표하는 시간을 한 주씩 이렇게 중간중간에 껴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 발표 후나 전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뒷부분에 발표하시는 분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서, 그래야지 저 뒤에 지금 이 비어있는 슬롯에 앞에 발표했던 분이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앞에 발표했던 사람이 또 뒤에도 발표하고, 이런 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퍼포먼스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짜서 뭔가 테스트해보지 않으면은 발표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일 것 같고,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한번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AWS 푸다 프로그래밍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콜랩에서 GPU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콜랩은 사실 파이썬으로만 돌아가서 이게 이제 파이푸다로 뭐 해야 될 텐데, 파이푸다로 할 때 뭐 푸다 코드를 짜갖고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콜랩도 쓸 수는 있긴 해서 콜랩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거면은, 그러니까 머신이 없고 돈을 내야 된다 뭐 이러면은 어쩔 수 없고, 사실 그러면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발표를 하나 더 맡아주시고 실습을 누군가 환경이 가능한 분이 맡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밸런스를 좀 맞추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발표가 몰려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전혀 안 하시면 사실
참여도가 떨어져서 중간에 참여도가 떨어져서 사라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원래는 이게 벌금이나 뭐 돈을 걸고 해갖고 중간에 참여가 사라지는 거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아갖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견은 지금 여기서 결정할 건 아니니까요. 아직 몇 주간의 시간. 사실 당장 다음 주에도 빵꾸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하여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그러고 안 되면 안 된다. 뭐 본인이 그 사정이 정 안 될 것 같다. 뭐 그런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뒤에 몰려 있는 분들은 앞에서도 좀 하셔야 되고. 앞에서 발표하신 분은 사실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뒤에도 계속 참여를 하시겠죠. 근데 뒤에서 참여를 하시면은 이제 그냥 구경만 하다가 시간이 갈 수 있으니까 뒤에서도 뭐 발표나 아니면 실수 하나를 맡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튼 뭐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지금 드리고 뭐 한두 주 정도는 아직 발표 내용들이 약간 인트로 쪽이라서 코딩이 들어갈 건 없으니 좀 시간 여유를 갖고 뭐 생각들 해보시고 뭐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 될 것 같고 예. 혹시 뭐 하실 얘기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뭐 이만 맞춰도 되고 우리 2시간 했는데 사실 시작할 때도 2시간쯤은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표 자료 준비하시는데 시간 제한이 걱정되시는 경우는 그냥 시간 제한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스터디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간을 정해놓긴 해야 되는데 저는 2시간이면 뭐 이렇게 잡담 나누면서까지 해도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발표 자료의 뭐 양과 시간에 너무 구애되지 마시고 그냥 뭐 준비하신 만큼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준비가 부족하면 뭐 금방 끝나긴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뭐 뭐라고 터치는 못해 있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첫 발표를 너무 잘 끊어주셨기 때문에 좀 다들 부담이 좀 되실 거예요. 예, 그만큼 준비를 좀 해주실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하실 얘기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면 뭐 이만 끊어도 되고요. 네, 저는 없습니다. 네, 저도 없습니다. 예, 잘 어, 들었습니다. 오늘. 예. 그러면 뭐 딱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독시 씨는 그 원독시 씨는 할 수 있구나. 그 영상을 그 박상수 씨가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끝나고 나면